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촬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촬영했던 1세본 강의랑 똑같이 1쇄를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촬영본인데요. 이제 2쇄본이 새로 나와서 개정된 거, 이제 수정된 거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강의 내용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있던 강의에서 중간에 15분 정도가 삭제가 됐었어요. 가장 처음으로 촬영했던 영상이라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실제로 화면이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이제 강의 장면을 그대로 촬영을 했던 거라, 지금 올해는 조금 바꿔봤어요. 재촬영하면서요. 먼저 아이패드로 화면 공유로 일단 필기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부가적으로 조금씩 더 포인트가 되는 설명들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수정되는 부분들도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설명드릴 예정이라 조금 더 깔끔하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정말 재촬영인데도 긴장은 항상 됩니다. 방금 제가 그린 부분 어느 부분인지 지도 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가장 먼저 봐야 할 미술사, 서양 미술사의 가장 첫 번째는 보통 이집트로 대변이 돼요. 사실 근데 그 이집트 이전에도 뭐 문명이 있잖아요. 이집트 문명이 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데 그 문명들에 대한 공부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임용고시에서는 주로 다루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의 건드리지 않고요. 이집트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려져 있는 이 지도는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자연스럽게 이탈리아, 그리스, 이집트, 터키 뭐 등등 지역으로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그림을 그려서 보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집트인데요. 여러분 이집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라 그러면 보통 삼각형의 피라미드, 그 다음에 피라미드 앞을 지키는 스핑크스, 머리가 좀 더 생각이 날 겁니다. 보통 삼각김밥 머리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딱 옆모습으로 그려진 벽화 정도가 이집트의 기본적인 틀일 건데요. 자, 우리가 이집트가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집트의 카이로를 따라서 흐르고 있는 강을 하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강이 하나 있는데요. 이 강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일강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명칭이 나일강입니다. 자, 이 나일강은요, 이 강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과 왼쪽, 자, 오른쪽 왼쪽이라 그러면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기준에서 오른쪽인 여기는 동쪽인 거고요. 여기는 서쪽이겠죠. 근데 이집트가 건축물들이 남아있는 건축들을 대부분을 보면 피라미드도 원래 뭐였죠? 사람이 살아있는 곳이 아니라 무덤이었어요. 투탕카멘을 묻어놓은 가장 대표적인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스핑크스는 그 무덤을 지키는 요소였잖아요. 그래서 산 사람을 위한 도시라기보다는 죽은 사람을 위한 도시를 건설하는 게 주로 목적이었기 때문에 태양이 떠서 지는 이 하루의 일과 속에서 삶의 탄생과 죽음까지 쭉 연결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원이 어디 있냐, 그다음 무덤이 어디 있냐, 동쪽일까요, 서쪽일까요? 탄생과 죽음을 의미하는 서쪽에 위치하기 때문에요. 여기 서쪽에 있는 지역의 이름이 바로 죽은 자들을 위한 도시, 네크로폴리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동쪽은요, 해가 떠서 탄생인 거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도시이고 해가 뜨는 곳이기 때문에 해라는 명칭을 그대로 가져오죠. 그래서 그 당시 해를 의미하는 헬리오라는 의미를 붙여서 헬리오 폴리스 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집트는 주로 살아있는 사람보다는 누구를 위한, 죽은 자를 위한 사회, 이상사회를 건설하는 게 목적이었고, 그리고 가장 완벽한 절대적인 법칙을 보여주려고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벽성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에게 아주 적합한, 그래서 죽은 자가 이제 현생에 살고 있던 부귀영화를 그대로 죽음 속에서도 누릴 수 있게, 내세에서도 누릴 수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원하는 듯한 벽화나 조각들이 주로 만들어졌다라는 점을 기억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번 촬영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요. 이 강의를 가장 처음에 촬영한 촬영이지만 실수를 보고 되게 뭐랄까, 아쉬움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재촬영을 하더라도 방금 제가 말한 부분들도 긴장을 해서 그런가 조금씩 서투르게 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아쉬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냥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거 만약 두 번째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필기해 놓으셨던 부분들이랑 제가 추가로 드리는 설명들 같은 것들을 조금 유기적으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집트를 볼 건데요.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있는 내용부터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나일강 하류에서 태동한 문명의 발상지로 신권 사회였다. 죽은 자를 위한 도시라는 특징을 말하고 있는 거죠. 파라오는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되었으며 이집트인들은 영혼 불멸 사상 체크, 사후세계 체크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신이 정한 법칙과 양식을 따랐다. 건축은 대표적으로 신전 양식이 있었고 회화는 현실 세계를 재현하는 수단, 조각은 영혼이 깃드는 곳으로 인식하여 실효성과 실제적인 목적에 따라 제작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키워드로 봐야 될 게요. 일단 신전 양식이 대표적이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서 사후세계 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고요. 조각은 이런 사후세계로 가는 영혼을 담아두는 부분이라는 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즉 건축과 조각은 사후세계를 의미하는데 유일하게 하나, 무엇? 현실세계를 나타내는 게 바로 뭐다? 바로 회화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세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회화 같은 경우에는 현실세계에서 누렸던 부귀영화를 어디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내세, 사후세계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일종의 기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보면 결국 이 세계가 전부 다 설명하는 부분들은 내세, 사후 세계를 위한 그림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배경과 미술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의 표현은 저희가 방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사후 세계를 바탕으로 왕의 절대성과 영원성을 표현을 한다. 관념성을 바탕으로 이상적 질서와 조형의 형식화를 추구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완벽성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리고 관념성을 바탕으로 이런 완벽성을 나타내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모든 것들은 정면에서 그 형태의 특징이 정확하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완벽성에 더해서 정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완벽한 키워드예요. 완벽성과 정면성. 결과적으로 이 사상의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거는 완벽함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이 완벽함을 어떻게 정면이라는 특징을 바탕으로 나타내려고 한다. 시험 문제에 나올 때도요. 이걸 아는 것과 답안지를 쓰는 것과는 다른 차이가 있어요. 내가 아는 걸 남에게 설명한다. 답안을 적는다는 건 다른 사람에게 이 내용을 알려준다라는 개념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아는 것들을 남에게 설명해보거나 글을 쓰는 연습을 해보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키워드를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써보는 게 바로 임용고시에서 요구하는 키워드를 쓰는 방법,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 정면성을 완벽하게 나타내려고 하는 이상적 질서를 표현하는 방법이 회화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데요. 한번 밑으로 쭉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면성을 표현을 해주냐? 이집트 회화를 보겠습니다. 다시점을 활용을 했습니다. 눈과 어깨는 정면상으로, 머리와 다리는 측면상으로 나타냈다. 즉 인체의 가장 완벽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나타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주로 사용한 게 바로 다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앞에 화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에 이 다시점이라는 건 사람을 볼 때 앞에서 보면 앞모습만 보이는 거고 옆에서 보면 옆모습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은 두 개잖아요. 눈은 두 개가 앞으로 나오도록 그리고요. 코는 옆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는 여기 있는 거예요. 입도 옆에서 봐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팔은 두 개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정면으로 해서 팔은 이렇게 그려야 되고요. 발도 앞에 두면은 발에 입체감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옆으로 해서, 즉 이런 형태로 그리거나 이런 형태로 그리는 정면성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수식해줄 수 있는 다양한 키워드들, 완벽성, 정면성, 다시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의 표현, 절대성과 영원성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관념을 바탕으로 이상적 질서를 통한 조형의 형식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시점을 활용해 눈과 어깨는 정면상으로, 머리와 다리는 측면상으로 나타내었는데 인체의 가장 완벽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표현을 했다. 이 말을, 이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쓰는 게 답안에서 요구하는 형식이다. 기본적인 틀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 보면요. 두 번째로 보시면 이게 화면에 표현이 잘 안 되네요. 제가 조금 더 진한 걸로 써볼게요.
신분에 따른 주대종서적 표현과 병렬식 배치 그리고 완전한 질서를 추구했다.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서 하는 말들이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로 무언가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집트 사람들은 가장 완벽한 건 모든 게 내 눈에 보여야 해 라는 입장에서 전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질서라는 건 지금 위에서 설명한 이상적 질서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 주대종서적인 표현은 중간에 주제부가 나오고 부주제가 나오다 보니까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피라미드 삼각구도.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은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동양미술사에서도 비슷한 발전 단계를 거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집트 조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조각의 인체는 좌우대칭형, 완벽하게, 왜? 회화는 정면에서밖에 못 보는 거지만 조각은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완벽한 질서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 좌우대칭형으로 표현을 해주었고요. 이것도 조금 연하네. 좌우대칭형으로 표현했고 마찬가지로 정면성과 엄격한 부동성에 따라 표현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부동성이라는 건 뭐냐? 지금 옆에 나와 있는 이 작품에서도 그렇고요. 아래쪽에 보이는 작품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절대적으로 뭔가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형태가 아니라 약간 어떻게 부동성이라는 건 일종의 경직되어 있는 형태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는요, 주로 화강암을 사용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돌출 부위를 최소화해 가능한 한 부서지지 않도록 제작했다는 점. 자, 화강암이요, 굉장히 단단하지만 세부적인 디테일을 표현했을 때 작은 충격에도 부서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각의 역할이 뭐였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영혼을 담는 수단이었어요. 영혼을 담는 수단이기 때문에 단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인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부서지지 않도록 제작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대별 주요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제3왕조에서 제6왕조 기간으로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지고 전제군주로서 파라오의 힘이 강화되던 시기인데 주요 작품으로 우리가 볼게요. 첫 번째로는 나르메르 왕의 팔레트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멘카우라 왕과 왕비가 있는데요. 어쨌든 조각, 부조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첫 번째 조각 작품으로 볼 수 있는 얘는 부조인 동시에 회화적 성격을 같이 지니고 있겠죠. 근데 저희가 여기서 유의미하게 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했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이게 일종의 층이 구분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모든 사람들 발 밑에 뭐가 있다? 이런 선들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선이 아니라 그라운드 라인. 이제 해외대학, 제가 지금 근무하는 학교가 국제고등학교이기 때문에 해외로 이제 학생들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해외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영어로 된 미술사 교재와 영어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주로 뭐라 그러냐면 한국어로 표현을 할 때는 그냥 지평선이라고 하는데 완벽하게 지평선이라고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냥 그라운드 라인이라고 저는 설명을 할게요. 그라운드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그라운드 라인은 사람이 땅을 딛고 서 있다. 사람이 하늘을 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땅 위에 서 있다라는 완벽한 질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그라운드 라인을 표현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은 바로 누구일 것 같아요? 네, 중간에 있는 바로 이 사람이겠죠. 바로 나르메르 왕인데 이 사람이 팔레트 위에 올라가 있는데 주대종소적인 성격으로 그림을 그려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 사람은 중간에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작게 표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대종소적인 표현들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2번 작품을 보게 되면 조각 작품인데 얘는 완전한 환조이죠. 완전한 환조로 되어 있는데 경직성이고 부동되어 있는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좌우대칭이 완벽한 좌우대칭은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지금 발 아래 부분에서 어떻게 되어 있죠? 이 사람 왼발이죠. 왼발만 살짝 앞으로 내가지고 이렇게 내고 있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팔을 이렇게 해서 그 왕을 안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좌우대칭이라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준선을 우리가 제공을 했을 때 이렇게 기준선을 잘 안 보이네요.
기준선을 이렇게 제공을 했을 때 좌우 대칭으로 되어 보여야 한다라는 점을 설명하는 거라 우리가 봤을 때 완벽하게 모든 게 맞아야 돼! 이게 아니라 완벽하진 뭐 어느 정도의 좌우 대칭성을 지니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내용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왕조 나르메르 왕의 상하 이집트 통일과 승전을 기념하는 작품으로 왕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 제작했다. 가운데에 나르메르 왕이 적을 치려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으며 이 오른쪽 위에는 상 이집트를 상징하는 독수리가 하 이집트를 상징하는 파피루스를 밟고 선 모습이다. 자, 자세히 볼까요? 지금 독수리가 이거 손 아니고 발입니다. 발로 파피루스를 잡고 서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 되어 있다는 게 요 내용인 거고요. 이집트 최초의 부저이자 단일 집권으로 국토를 통일한 사건을 담아낸 주요한 사건이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이 작품의 추가적인 키워드를 하나 더 얘기를 드리자면 주대종소적인 성격과 더불어서 이 사람은 앞으로 조금 나와 있고요. 나르메르 왕은 조금 더 앞에 나와 있고 뒤에 있는 시종으로 보이는 사람은 뒤쪽으로 빠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초보적인 단축법.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적어두세요. 단축법. 초보적인 단축법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 기자의 피라미드를 볼 건데요. 일단 기자의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요 형태들을 참고해서 볼 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피라미드는요. 최초의 무덤의 형태가 아니었어요. 피라미드는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이집트 문명에서도 중기 이후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바로 피라미드이고요. 피라미드 그 이전에 만들어졌던 건 바로 마스타바라고 합니다. 이 마스타바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생겼었냐. 요렇게 재단이 꾸며져 있었고요. 이게 땅이에요. 이 땅 위에 요런 형태의 건물들이 도식화된 게 몇 개나 있었어요. 뭐 이런 게 여러 개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안에 들어가면은 말 그대로 공간이 있어서 재단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앞에 사람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려놓기도 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 밑으로 연결된 아주 굴다란 길을 뚫어놓고 이 앞에 무덤을 또 형성해 놓고 여기에 이제 시신을 묻어두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신을 묻어두는데 이 시신이 묻어둔 곳 위에다가 이제 제사를 지내는 곳처럼 신전처럼 만들어 놔가지고 약간 사당 느낌처럼 만들어서 들어갔던 게 바로 요 형태가 바로 마스타바라고 합니다. 진흙 벽돌을 쌓아서 만든 고대 이집트의 분묘 양식인데 지하 널방 위에, 이게 널방인 거죠. 지하 널방 위에 직사각형의 건축물을 세워 직사각형의 벤치라는 의미로 마스타바라고 하는데요. 피라미드 이전까지 왕의 분묘 양식이었으며 이후에는 귀족들이 이런 형태의 뭐 별실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밀회를 즐기는 장소로 만든다던가 현세적인 성격으로 점점점 변해가는 건축물이긴 한데 이게 만들어지고 피라미드로 전개가 되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요거는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은 거고 마스타바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면 그냥 뭐 청소년을 위한 서양미술사 책이나 클릭 서양미술사 책을 참고해 보시면 충분히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집트 내용 여기서 아주 가볍게 넘어가고요.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회화를 보면은 굉장히 정면성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데요. 현세적인 성격이 조금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네바의 정원에서 이제 정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바로 요건데 사실 나무를 이렇게 보면은 저 같으면은 나무의 형태를 여기는 요렇게, 위에는 요렇게, 얘는 요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마지막에 봤던 부분에서는 이렇게 나무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정면적인 성격을 굉장히 깐깐하게 강조했고 분명히 위에서 내려다보는 화면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위에서 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모든 물고기가 어떻게 되어 있다? 옆모습으로, 물고기는 옆모습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얘도 결국은 어떤 형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바로 기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왕국 시대는 제가 설명할 게 크게 없어요. 그냥 있는 거 읽어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있는 이 작품에서 이제 약간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옆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있던 고왕국이랑은 다르게 중왕국 때는요, 시대의 분위기에 발맞추어 회화도 고왕국의 관습에서 벗어나는 경향을 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병렬식 배치가 아니라 초보적인 공간감이 나타났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시험 문제에 이 부분이 나타나진 않을 건데, 이집트도 완전 내세 중심이었다가 점점 현세적인 성격이 되는 이유는 로마와의 교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중왕국 시대부터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로마와의 교류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초보적인 공간감이 나타나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염소를 보면 염소 앞 뒤로 사람이 겹쳐서 그려지기 시작을 했고, 완벽하게 옆모습을 그리는 모습들이 사람의 얼굴에서 염소와의 겹침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구나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체는 사실에 가깝게 그려내고 있으며 자연스러움이 나타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왕국 시대에는 우리가 회화 중심으로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신왕국 시대인데요. 신왕국 시대는 이제 이집트 제18왕조에서 20왕조 기간의 재통일 이후 가장 번영했던 시기입니다. 이집트 제18왕조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사람 바로 아멘호테프 4세 체크 좀 해주세요. 수호신 아멘에게 제사하는 신관들의 세력이 커지자 다신교인 이집트의 종교를 금지하면서 여기서 체크 유일신인 태양신 아톤을 숭배했다. 이후 왕은 수도를 아마르나로 옮기면서 자신의 이름을 딴 아톤신의 대리자란 뜻의 아크나톤으로 바꾸었다. 무엇을? 수도의 이름을. 이거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책이 미술사, 서양 미술사 책에 되게 설명이 잘 되어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거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정말 현세적인 성격도 강해지고 이집트는 원래 신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너무 많은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이런 행사 저런 행사 이렇게 혈세가 낭비되니, 그리고 저 신을 믿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 왕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유일한 신 누구? 아톤을 숭배하고 그 아톤을 숭배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바로 나다 라고 해서 아크나톤으로 자신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아톤 신을 숭배하는 대리자라는 이름 이해되시죠? 간단하게 다양한 신을 유일신으로 만들어 버렸고 자기가 그 유일신의 only one 유일한 대리자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아크나톤이 된 건데, 이게 재미있는 게요, 고왕국 시대에는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굉장히 사실적이고 정면적이고 완벽성을 표현해야 되는 시기였고, 중왕국 때는 나름대로 사실적인 표현이 있었는데 마지막 신왕국 때 와서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모든 것들이 법칙이 조금씩 사라져요. 지금 나와 있는 작품들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볼 게 1번 이 작품, 완벽하게 사실적으로 그렸다고 하기에는 코나 입이 너무 거칠게 그려졌고 크게 그려졌죠.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이 사람의 얼굴은 사실적인데 뭐랄까 약간 반추상적인 느낌이 나요. 왜 그러냐? 아크나톤은 자신이 미술 양식을 만들면서 이전에 있던 완벽한 양식이나 중왕국에서 보여줬던 사실적인 양식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초월적인 존재인 신의 모습을 대리하기 때문에 나도 역시 조금 초월적인 모습으로 초현실적으로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런 양식을 추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작품 첫 번째 아크나톤 초상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설명이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네페르티티의 두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아멘호테프 4세의 통치는 이전과 다른 미술 양식을 낳았다. 이 두 작품은 사실에 가까우며 부드럽고 반기하학적인 성격, 반쯤 추상화되어 있다는 설명이겠죠? 반쯤 기하학적이다, 반추상적이다 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이건 법칙에서 벗어나 개성을 드러냈다라는 점, 다른 말로 추가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초현실적 전통과 다른 아마르나 양식이 잘 나타난다.
수도의 이름을 따서 아마르나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고요. 이집트 건축의 특징은 사실상 여러분들 청소년을 위한 서양 건축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들만 여러분들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두시기만 하면 우리가 앞으로 설명할 미술사에서 나오는 건축의 내용을 맥락과 뼈대는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마 서양미술사 그 블로그에 서양미술사와 함께 학생들을 해외 대학을 준비하는 서양 건축사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두었거든요. 그 자료도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집트 건축의 특징을 추가적으로 죄송해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 이집트 건축의 특징을 추가적으로 몇 개만 얘기를 드리자면 건물의 매스가 건물 표현의 중심이 되었고요. 말 그대로 덩어리, 밖에서 봤을 때 그 사이즈가 중요했다라는 거고, 건물과 외부 관계가 건축 구성상 매우 중요시 되었다. 방금 제가 얘기 드린 말과 동일합니다. 수학적 비례, 절대성을 반영한 정교하면서도 단순한 조형을 만들었는데 피라미드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완벽하게 1대 1대 루트 2로 제작이 되었다라는 점. 이 비율은 나중에 파르테논 신전에도 연결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축선이 명확하고 정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조각적인 공간을 구성을 했다. 이제 뭐 여기서 보이는 이런 것들도 조각적인 구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느끼기에도 기둥이 굉장히 크잖아요. 건축 공간인데 분명히 조각적인 느낌도 같이 든다라는 설명을 얘기를 하는 거라 그 정도만 같이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리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도를 지웠는데요. 이거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네, 그리스에서도 아테네가 여기 있고 트로이가 이제 여기라고 하면 이스탄불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탄불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집트가 있던 지역이었어요. 바로 아래쪽에 있던 이집트가 있던 지역인데 당연히 가깝다 보니까 이집트 문명이 그리스 문명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술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그리스 예술의 초반에는 이집트적인 성격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후로 가면 갈수록 그리스는 자신들만의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여러분 일단 여기에 시대와 사회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C번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아고라 광장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가운데 많은 철학가가 탄생을 했다. 보통 이런 철학가는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이 현실을 주로 이야기 나눈 데가 바로 어디냐면 아고라 광장입니다. 민주주의의 시작을 우리가 그리스라고 부르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삶을 어떻게 평등하고 아름답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그리스의 도편 추방제였죠. 이 도편 추방제에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독이 깨진 독이에다가 투표를 해가지고 저 사람을 추방하자 말자라고 결정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도편 추방제의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려고 노력을 했고 현실주의적이었구나. 그러면 이집트가 신왕국쯤에 와서는 완전 현실을 넘어서 약간 초현실적인 스타일을 지니기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왕국을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내세 중심이었던 이집트와는 달리 이후에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성격을 지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전에 먼저 발전했던 이집트의 미술을 초반에 가져오긴 했으나 현실적인 성격을 반영했던 그리스 미술이 그리스 문화가 이집트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발전을 했다? 그리스는 이집트의 문화를 초반에는 받아들이다가 나름 더 현실적이고 우리가 가시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사실적인 말 그대로 시각적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방면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집트의 문화를 가지고 왔다가 시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쪽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걸로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큰 걸로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지형에 따른 작은 폴리스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작은 폴리스 도시국가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작은 도시국가들 간에 뭐가 있을까요? 교육을 해야겠죠. 해상무역의 발달을 하게 됐고 민주정치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고라 광장에서 토론하는 가운데 많은 철학가가 탄생을 했죠. 대표적인 게 바로 누구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그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 그리고 수학을 정리했던 피타고라스 등등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흥망을 좌우한 두 번의 전쟁이 있는데요. 하나는 페르시아 전쟁, 그리고 하나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자, 일단 페르시아 전쟁 같은 경우에는 메소포타미아를 점령해 영토를 넓히면서 그리스 지하까지 육박을 했고, 페르시아에 맞서서 아테네, 스파르타 중심으로 많은 폴리스가 싸우며 마침내 그리스가 승리했다. 이게 대표적인 영화,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모르실 것 같은데 대표적인 영화 300 스파르타!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거고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은요, 페르시아 전쟁 이후 아테네의 세력이 커지자 스파르타가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게 되는 건데, 스파르타가 결국 짱을 먹긴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국력이 너무 제약해져요. 너무 많은 전쟁을 거쳤기 때문에. 이전에 페르시아랑도 전쟁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펠로폰네소스랑 전쟁을 하다 보니 결국에는 승자는 누가 된다? 마케도니아 왕 필리포스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왕의 필리포스의 아들 제2세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드로 대왕이 되는 거죠. 이때 알렉산드로 대왕 시기에 가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헬레니즘 시기가 유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탈자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블로그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쇄본에는 잘못되어 있는데요. 이게 테미스토클레스가 아니라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클레이스테네스. 이게 있는 자료를 붙여넣기 하다가 뭔가 지우고 다시 붙여야 되는데 제대로 못 적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럼 바로 미술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특징 그대로 나와요. 그리스는 자연을 객관적, 과학적 태도로 관찰을 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표현으로 유럽 문화 고전 형식의 뿌리가 되었다. 현실 중심, 그 다음에 특히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려고 하는 태도로 연결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상적 사실주의 추구를 만들었는데, 객관적 사실주의와 이상미를 따르는 미술이 등장을 했고, 어렵지 않아요. 방금 제가 얘기 드렸던 내용 그대로라 그냥 설명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스의 이상적 인간상,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 운동으로 단련된 단단한 육체와 정신이 조화된 인물로 조각가는 체크, 이성과 정료를 조화롭게 표현하며 이상적 사실주의를 달성하고자 했다. 이 이상적 사실주의는 시각적 사실. 그래서 완벽한 비례. 여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후기 고전으로 넘어가면서 그리스 법칙 감정의 요소가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 여기서 체크할 건 또 감정이에요. 감정의 요소가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얘기를 드릴게요. 처음에는 숭고미를 추구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그 중간 단계까지는 완벽한 비례를 표현해가지고 그 인체에서 벗겨지는 근육의 숭고함을 표현하다가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서 뭘로 바뀐다? 숭고미에서 우아미로 추구로 이행하고 조형 양식도 표현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D와 E는 읽어보시면 되는데, B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인데, 이게 다른 말로 건강한 신체라는 말은 뭐냐면 국력을 의미하는 거고요.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거는 이제 문명과 철학 등등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비단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살아갔던 나라에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육체라는 건 플라톤에 대한 개념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건데, 플라톤은 제가 뭐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플라톤은 세상을 두 개로 구분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계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현실보다 추상적인 세계가 이데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데아. 그래서 이상적인 세계인데, 그래서 현실은 이데아라는 것을 모방해서 그 개념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의자라는 개념이 존재해요. 근데 그 개념을 다양한 형태의 의자로 만들어내는 게 현실이라고 하는 건데, 다양한 형태의 의자가 있지만 그건 언젠가는 썩어 없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다, 절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급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야 돼? 이데아를 쫓아가야 돼. 근데 그 이데아를 쫓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우리 몸은 껍데기, 현실에 살아있지만 그리고 그리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림푸스 가디언, 그리스 로마 신화, 신들도 인간과 비슷하고 그 신들은 올림푸스 산 위에 살잖아요. 이데아라는 그 이상향, 신들이 살아가는 그 이상향, 이상적인 존재, 그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신과 똑같이 건강한 육체가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은 혼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선생님, 근데 이집트가 내세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인간은 혼을 담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똑같이 인간 내부에 혼은 존재하는데요. 혼을 지니고 있는 존재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지녔던 혼을 그대로 담는 게 이집트에서는 조각이었어요. 가끔 이제 헷갈려 하시면서 이집트에서 해당되는 거지 그리스에는 해당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사후세계로 가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인간이 그런 정신을 지니고 있다, 영혼을 지니고 있다라고 설명을 한 거고, 그리스는 반면에 인간의 내부에 정신,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죽으면 이데아로 가는데 그 이데아로 가는 길목이 굉장히 험하다. 그리고 그걸 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신체가 분명히 필요하다. 철학적으로.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조금 헷갈리시면은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복습하실 때 이집트와 그리스를 비교 한번 해보세요. 뒷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미술을 시기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하학적 시기가 있고 아르카익 시기가 있는데요. 자, 일단 기하학적 시기는요, 그리스 자체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스 자체적인 시기이고요. 아르카익 기록에 되면 이집트 문화가 들어와요. 어느 정도 반영이 돼요. 그런데 이러다가 고전기로 넘어가게 되면요, 완벽하게 그리스 문화를 만들어내고 아까 말했던 완벽한 이상향, 비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숭고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헬레니즘기로 가게 되면요, 감정이라는 게 반영이 돼서 우아미로 설명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뭐라 그러냐면 비애 라는 감정으로도 최근에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볼 때는 기하학적 시기는 자체적인 거, 아르카이기는 이집트 문화가 반영된 시기, 그리고 고전기에는 숭고미, 그리고 헬레니즘기에 가서는 우아미, 비애감이 등장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기하학적 시기는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확대해서 봤을 때 인체를 졸라맨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해요. 보시면 사람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잘 안 보이시나요? 제가 펜을 한번 흰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려놓으니 기하학적으로 보이는구나. 지금 여기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말인 것 같은데 말이 한 여러 마리 겹쳐져 있나봐요. 말을 저 무슨 달팽이인 줄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 시기가 바로 그 기하학적 시기로 가는 거고, 그래서 초보적으로 대상의 형태만 조금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시기이고요.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아르카이기는 이제 아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봤던 정면성과 부동성이 나타나는 시기인데, 이게 이 부동성 같은 경우에는 조각에서 조금 두드러지는 거고요. 이 정면성은 회화에서 조금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선생님, 그때 아무리 봐도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들은 그렇게 부동적으로 보이진 않는데요. 네, 맞습니다. 얘는요, 회화이기 때문에 정면성, 옆에서 본 것처럼 완벽하게 옆모습으로 그래야 되는 그런 특징들을 지니고 있고, 약간 그림으로 치자면 이제 이집트 중앙기 때
중왕국식이랑 조금 비슷한 성향을 보여준다고 보면 되고요. 이때부터 완벽한 근육 빵빵으로 보였다가 감정이 느껴지진 않거든요. 근데 헬레니즘으로 가게 되면은 갑자기 이 사람 완전 지쳐버렸어요. 뭐랄까 BGM으로 길을 잃었다 이런 걸 깔아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고 설명드리면 되니까. 네, 기하학적 시기인데 일단 여기 보면 도기도 있는데요. 이 독이 저는 몰랐는데요. 이거 1권을 총괄집필하신 분이 이소영 선생님이신데 이거 이소영 선생님이 다 그리신 거래요. 나중에 그림 파일이 이거 그림 파일 어디서 찾아가지고 넣은 거야 그랬더니 그렸는데? 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걸 왜 그려? 이랬는데 이게 저작권이 없어가지고 이제 협의하다가 그냥 저희가 그리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그렸어요. 그래서 이소영 선생님이 그려서 넣은 거라고 하는데 이걸 굳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징만 한번 볼게요. 소재는 그리스 신화, 서사시, 현대적 주제의 생활 풍속으로 그리는데 이걸 기하학적인 형태로 약간 서사적으로 그리는 거라 이집트에서도 나타났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요. 도식화된 표현들과 같은 등장인물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거나 뭔가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서술적인 구조. 회화라는 게 이집트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서술적인 구조고 기원을 하는 구조라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서술적인 성격 그리고 동시에 여러 장면들이 같이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도 똑같이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물은 추상적 기하학적 문양으로 나타내고 있고 구도는 병렬식 배치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옆으로 넘어가서 그리스 도기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필론 도기는 조금 전에 봤던 내용이고요. 눈이 먼 폴리페무스와 고르고인데 이건 특징대로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냐. 디필론 도기 같은 경우에서는 이집트 형상과 유사하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바로 이렇게 그어져 있는 그라운드 라인 그래서 땅 지평선 이 똑같이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눈이 먼 폴리페무스와 고르그라는 작품은요. 메소포타미안 특징을 조금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은 밑에서 네 번째 줄에서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설명 이미지로 도기의 주요 부분이 기하 장식과 함께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근동 지역과 이집트 사이의 교역이 활발했음을 읽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뭐 알 수 있는데 이집트적인 요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땅을 그렸다거나 옆모습을 그린다거나 하는 건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특징은요. 여기 보이는 요 부분들 이렇게 연결되는 요 선들의 구불구불한 선 요게 근동지역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그래서 중동지역에서 볼 수 있는 파생됐던 구불구불한 선의 형태가 여기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하학적인 특징, 신화 내용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다른 지역과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었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아르카이키로 바로 그럼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르카이키를 설명할 때 저희가 보통 한국어 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바로 고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고등학교 졸업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옛고자에 그 약간 없을 졸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게 기교는 없다. 기교는 없다라는 의미인데 반대로 소박한 조금 좋게 말해서 소박한 거고 나쁘게 얘기한 거면 투박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투박한 멋이 있다라고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개념도 같이 알고 계시면 되는데 아르카이키는 크게 두 개예요. 조금 전에는 도기랑 도기화랑 도기의 형태를 봤다면 기하학 시기에서는 아르카이크 시기에서는 이제 도기의 형태 도기에 그려지는 기법이 많이 발전하게 되고 조각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자, 도기화에 일단 전성기라고 되어 있고요. 도기의 수요 증가와 함께 도기 화공의 직업이 존중이 되면서 방법이 두 개로 등장을 해요. 어떤 방법이 등장을 하냐? 첫 번째가 흑색상 기법이고 두 번째가 적색상 기법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드릴 테니까 밑에 있는 도판 한번 먼저 보시면 돼요. 얘는 표현 대상이 검정색이에요. 일단 대상이 검정색이고 바탕이 붉은색이에요. 반대로 얘는 인물이 빨간색이고요. 바탕이 검정색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을요.
표현 대상은 검정색으로 채색하고 배경을 붉은 흑색으로 두는 방법. 배경을 무슨 색으로 두었다? 붉은 흑색으로 두었다고 합니다. 형상의 세부를 묘사한 후에 검정색을 주입해 윤곽성을 뚜렷하게 하는 법. 형상의 세부를 묘사한 후에 그 안에다가 검정색을 주입했다라는 말을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추가로 적어드릴게요. 이세에는 아마 작성이 되어 있을 건데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바늘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검은색 형상 위를 그려내면 붉은 형태가 나타남. 여기서 말하는 이 형태는 윤곽선을 의미합니다. 제가 원래는 좀 작게 그리는데 멀리서 볼 수 있게 일부러 좀 크게 그렸어요. 그래서 얘를 확대해서 보면 이 안에 지금 빨갛게 파내고요. 검정색으로 일단 칠을 그 윤곽선을 파내놓고 그 안쪽에는 검정색을 발라둔 거예요. 발라놓고 그 또 검정색을 한 번 더 파서 무늬를 만들어 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설명과 이 설명을 같이 봐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저희가 최대한 원문을 살려서 편절을 하다 보니까 그 책에 있는 내용이 헷갈릴 만한 것들을 번역을 했을 때 더 헷갈릴까봐 일부러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옆에 있는 적화식 표현 방식은 클릭 서양미술사 책을 보면 이 두 개를 좀 비교하는 게 잘 나와 있어요. 클릭 서양미술사가 조금 고전의 책들이, 고전 내용들이 되게 잘 나와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표현 대상은 붉은 흑색으로 남겨두고 배경을 검게 채색하는 거라 얘는 붓을 사용했다라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색임도구 없이 자유로운 붓의 필치로 해부학적 묘사보다 생기 있게 인물의 부드러움을 표현하는 기법으로 붓 사용으로 큰 그림을 제작할 가능성이 높은데 얘는 판 흔적들이 지금 보여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높낮이가 보이는데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판 형태가 보이지 않죠. 그런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주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네, 조각으로 들어가서 특징, 입상 조각, 크로스와 코레라고 되어 있는데 돌면을 그대로 두지 않고 인체를 대상으로 사방에서 환조로 입상한 건데 이제 여기서 나타납니다.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 바로 이집트의 영향인 좌우대칭의 인체 구조를 받았고 직립 자세에서 앞으로 살짝 나온 다리로 인간 중심의 사실성을 가미했다라고 하는데 뒤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뒤에 있는 내용보다 중요한 건 앞에 있는 거, 이집트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아르카익 스마일이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강의 나갈 때 후배들이 아르카익 스마일 보고 뭐라 그랬냐면 썩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입만 이렇게 웃고 있는데 썩소라고 하는데 썩소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고졸한 미소라고, 고졸미소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인체로 다 표현하지 못한 생동감을 이 미소에서 표현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목적은 신들에게 봉헌하는 조각상 혹은 무덤의 표식으로 추측이 되며 단 조각의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네, 사실적 건축 조각이랑 박공과 프리즈 조각 등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미케네 지역에서 영향을 받아 입체적인 고부조 프리즈를 제작하여 깊은 공간감이 획득이 됐다.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뒷장에 넘어가서요. 자, 일단 쿠로스와 코레가 있는데요. 쿠로스는 지금 설명되어 있다시피 남성을 의미하고요. 코레는 여성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쿠로스와 코레를 보면 사실 인체적인 비례 거의 맞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남자구나 여성이구나 무엇으로 인체적인 특징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거의 부동적인 성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르카이에 가가지고 부동성을 조각에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던 게 바로 이 부분인데 그나마 그 부동성에서 조금씩 벗어나려고 하는 흔적들이 손을 앞으로 뻗는다던가 혹은 옆에 독일을 안고 있었을 흔적들이 보인다던가 하는 것들이 바로 부동성에서 자연적으로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그 사실성, 그다음에 부동성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아르카익 스마일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남자도 살짝 웃고 있는 부분, 이 여성분도 살짝 웃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무엇을
움직임에서 표현해주지 못하는 자연스러움을 나타내주려고 했던 노력의 흔적이다. 그게 아르카익 스마일이라는 흔적으로 나타난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박공이 뭐냐? 바로 밑에 있는 건데요. 프리즈 부조라고 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런 건축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박공, 팀파늄이 되어 있으면 이 삼각형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팀파늄, 박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혹은 게이블, 영어로는 게이블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프리즈는 그 아래에 있는 요 부분, 혹은 신전의 하단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밑에 부분들을 프리즈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제 여기에서 아르카익에서 볼 수 없었던 사실적인 성격이 나타나는데, 선생님 분명히 근데 사실적인 성격이 고전기에서 나타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조금 전에 아르카이크 때는 부동성이 조금 잘 느껴진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연대를 보셔야죠. 이런 질문 하시기 전에 크로스의 연대와 박공이 만들었던 연대를 보세요. 짧은 거 프리즈를 보면은요 100년 차이가 나고요, 이때 오게 되면은 얘부터는 거의 200년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고전기 보이시면 480년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프리즈가 만들어진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르카이키에서 만들어진 거고, 상대적으로 이 팀파늄 박공 조각, 여기 있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고전기에 해당이 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연대 같은 것도 연도로 이제 같이 보셔야 돼요. 제가 가끔 자료 볼 때 일부러 연대를 엄청 따져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시대의 흐름 같은 것들도 같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거 안 보고 작품과 이미지만 보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분명 여기 보이는 프리즈보다도 여기 있는 인물의 이미지가, 조각이 훨씬 더 사실적이고 뭔가 움직임이 자유롭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드리자면, 이 크로스와 코레는 지금은 색깔을 알 수가 없지만 여기 있는 흔적들을 통해서 얘네들이 채색이 되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코레 제작에서 나파법이라는 게 사용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나파법은 밀랍, 꿀,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이런 밀랍이나 꿀, 그래서 좀 끈적끈적한 재료들에다가 물감을 타서 색을 칠했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좀 빨리 말랐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채색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후에 등장했던 조각들, 그리스와 로마의 조각들이 단순히 하얀 대리석이 아니라 모두 색이 칠해져 있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실제 안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채색된 결과가 나타났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 없었다가 아니라 분명히 색이 존재했었다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집트의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크로스상은 이집트 영향이 엿보이나 돌 속에 파묻히지 않은 입상 환조, 어떤 부분이 파묻히지 않았다? 팔이 약간 떨어져 있다라는 점. 그리고 미혼의 젊은 여성을 상징하는 코레는 크로스 상처럼 뻣뻣하지만 옷주름과 몸의 새로운 관계 등 옷주름이 표현되려고 했고, 팔이 떨어져서 도기를 뭔가 들고 있으려고 했고, 뭔가 형태가 열리라는 흔적이 보이고, 그리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인체의 자유로운 표현이 되었다. 어떻게 프리즈에서 알 수 있다. 자, 따라서 아르카이키에 있는 조각의 키워드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크로스와 코레는 이집트의 영향을 받았다. 이집트의 영향을 받은 부분은 이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인 성격들이 나타난다. 열려있는 공간들이 보이는 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프리즈, 박공이나 팀파늄 같은 데서 훨씬 더 사실적인 양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고부조 형태로 보인다. 그래서 환조, 프리즈,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주시고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전기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네, 고전기를 보면 조각 중심의 미술이라는 걸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하는데, 이때 고전기쯤으로 가게 되면 요 시기에 특징이 있어요. 이 고전기가 이루어질 때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폴리스 간 전쟁이 매우 활발했다.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 시기에 그래서 파괴된 조각상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이상적 사실주의가 일단 등장을 했다. 시대적인 배경이 이거고 이상적 사실주의가 등장을 했다. 제가 고전기 때 인체의 비례가 완벽하게 보여야 되는 이상적 사실주의가 등장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해부학적 정확성과 수학의 개념을 적용해 인체의 세부를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데, 폴리클레이토스는 저서, 체크, 카논에서 논하였듯이 엄격한 양식에 따라 자연주의 요소와 비례를 조화롭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며 이상적인 절대 규범과 숭고미를 추구했다. 여기서도 나오죠. 숭고미, 이상적인 규범, 절대적인 규범. 자, 옆에 있는 대표적인 작품 포세이돈에서도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이 포세이돈을 보면요, 전반적으로 상에서 하까지 구김살 없이 완벽한 형태를 보여줘요. 위아래로 꺾임이 없이 완벽한 비례를 보여주는 전체적인 전신상이면서 모든 공간이 그전까지는 부동성으로 닫혀 있었는데 얘는 완벽하게 모든 부분을 열어버리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작가의 기량을 보여주려고 했고, 두 번째, 이상적인 사실성. 이상적 사실이 얼마나 대두되었는지를 이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 이 두 가지가 메인 키워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양식이 적용된 가장 뛰어난 작품 중에 하나로 안정적이고 당당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아르카이키와 달리 작품 제작 방식이 얼마나 유연해졌는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조각상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옆에 있는 걸로 보면 이걸 설명해주는 자세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콘트라포스토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이거 설명했더니 사람들이 다 빵 터졌는데, 콘트라포스토 자세란 다른 말로 카운터포이즈라고 설명이 되는데, 동세의 가능성, 조각의 생동감을 표현할 수 있게 된 자세로요. 일종의 짝다리 짚는 거죠. 동시에 생명력을 표출했던 아르카익 미소의 어색한 미소는 사라지고 진지하고 사색적인 표정이 등장을 합니다. 미소는 사라져요. 숭고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얼굴에서 감정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완전히 사라지고요. 무표정으로 변합니다. 아르카익 미소가 사라지고 대신에 자세는 어떻게 되냐? 콘트라포스토는 쉽게 말해서 3번 꺾은 거예요. 어딜 꺾냐? 가슴 꺾고 골반 꺾고 무릎 꺾어요. 짝다리 한번 살짝 지워주고 한쪽 다리 앞으로 내밀어주고요. 이제 골반을 이제 짝다리 짚은 쪽으로 살짝 내밀어줍니다. 그리고 가슴을 왼쪽으로 밀어주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한쪽 손에는 이렇게 양동이를 들고 있다거나 혹은 이렇게 뭔가를 들고 있는 자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목욕탕 같은데, 사우나 같은데 가면 꼭 여신들이 이렇게 물동이를 들고 거기서 물이 떨어지는 탕이 있거나 혹은 유리문이 그렇게 조각이 되어 있거나, 그렇죠? 이게 바로 콘트라포스트. 몇 번 꺾었다? 3번 꺾였다라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콘트라포스트는 다른 말로 삼곡 자세로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인도로 가게 되면 3번 꺾였다 그래서 삼곡 자세가 있는데, 콘트라포스트와 형태가 거의 유사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거, 재밌는 거, 바로 총동 주조 기법인데, 총동 주조라는 새로운 방식을 선택해 전쟁 중에 파괴된 조각상을 재건을 했어요. 제가 아까 폴리스 간 전쟁이 활발하게 이어지면서 파괴된 조각이 많다 그랬죠. 이게 아르카익이나 전쟁 때 만들었던 어마무시하게 좋은 조각들을 이걸 어떻게 버릴 수 없어, 새롭게 만들자라고 하면서 현실주의자들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번엔 잘 만들어야 되니까 일부러 청동으로 주조해서 깨지지 않게 만든 거고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포세이돈 조각상인 거예요. 이게 돌이었으면 잘못 깎다가 힘 조절 잘못하면 분명히 부러졌을 팔인데 청동 주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훨씬 더 편했다는 거죠. 오래 보관할 수 있었고, 그래서 순간의 운동감, 열린 공간감을 담은 포즈, 그 다음에 섬세한 근육의 묘사가 가능해졌다. 여기에 하나 더 적어서 3번째로 적어줄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청동 주조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럼 조각기법이랑 중후기법이 뭐가 다르냐? 이건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고요. 간법은 다른 말로 carving, 깎아내는 거고요. 가법은 점토로 얘기를 하는 거라 가지고 소위 말하는 모델링을 이야기하는 거다 정도로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서 황금 비례를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황금 비례, 우리가 조금 전에 누가 얘기했다? 폴리클레이토스가 얘기했다. 폴리클레이토스가 수학 법칙에 근거해 인체 각 부분을 이상적인 비례에 따라 규범화해 완성을 했다. 그럼 뭐 어떤 게 가장 완벽한 비례냐? 바로 1대 7의 비율, 그래서 7등신으로 나타나는데, 그는 신체 각 부분과 부분이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는 유기적인 비례 법칙을 주장을 했는데, 이게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작품이 바로 도리포로스라고 되어 있는 작품이고요. 다른 말로 밑에 있는
창을 든 사나이라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체크해 두시고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콘트라포스트에 대한 내용도 한 번 더 설명을 해놓고 키워드 하나 더 추가 드리자면은 S자 모양 있다. 잊지 마시고 삼국 자세, 안영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국 자세, 그래서 S자 모형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건축 조각 있는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상에서 동작 표현의 한계를 극복하자 박공 조각도 자유로운 양식으로 변화하며 넓은 공간감과 유동성, 균형감을 추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작품이었죠. 14페이지에 있던 이 페디먼트에 있던 헤라클레스, 파르테논 신전에 있는 요것도 이 시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 건축 조각으로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고전기는 전기와 후기로 나뉘는데요. 전기에 있는 사람들은 법칙을 이상화시켜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던 사람들이에요. 한번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전쟁과 펠로폰네소스 전쟁 사이에요. 도시국가의 이상이 가장 우선시되던 시기로 전쟁 이후 시민과 평민계급이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가 시작이 되었다. 전쟁이 많았던 시기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민주적인 사회 분위기 사이에 조화와 균형 중심의 조각 작품을 주로 제작을 해서 여기에서는 이상미, 비례미가 잘 나타나는 작품들이 주로 만들어졌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작가가 미론, 폴리클레이토스, 피디아스인데 폴리클레이토스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황금비례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미피폴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스터 피자. 그래서 저는 쉽게 외우려고 얘를 미스터 피자, 미스터 피자 폴리스 지점 이렇게 외웠습니다. 미스터 피자 폴리스 지점. 요새 뭐 아파트 이름 중에 폴리스 붙이는 거 많아요. 아크로폴리스도 있고요. 메세나폴리스도 있고요. 그래서 미스터 피자 폴리스 지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미피폴리. 그래서 미론 같은 경우에는 인체를 사실적으로 재현하기 시작한 조각가. 그래서 그냥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결과적으로 다 같은데 키워드를 뽑을 때 미론은 운동선수, 역동적 자세에 조금 더 관심이 많았고 폴리클레이토스는 이성과 지성의 조화, 비례에 좀 더 관심이 많았다면 피디아스는 여기 있는 새 여신 보이시나요?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외관의 사실성과 촉각, 그래서 해부학적 관찰을 바탕으로 조금 상대적으로 뒤쪽의 사람도 시기적으로 뒤쪽의 사람이죠? 뒤쪽의 사람인데 후기로 가는 이 과도기적인 특징이 조금 보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작품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시기에 주된 관심사 같은 경우에는 조화와 균형이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고전 전기의 세 작가는 인체의 비례를 중시하며 세심히 관찰했다. 미로는 미론의 원반 던지는 사람은 해부학적 사실성 위에 발 뒤꿈치를 들고 발가락으로 몸을 지지하는 균형감을 더하여 유기적인 구성을 자아낸다.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유기적인 구성. 실제로요, 이거 이렇게 자세 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저 정도로 굽히기도 너무 힘들고요. 지금 저도 모르게 따라 했는데,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보면은 이 몸에 있는 근육들이 이것보다는 훨씬 더 사실 더 구겨져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얘는 이상적인 비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되는 부분들을 보여주지 않고 약간의 해부학적으로 길어지게 표현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바탕으로 해서 운동하는 사람,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에 깃든다라는 그런 특질을 잘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고요. 다음 내용 설명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클레이토스의 창을 들고 가는 사람에서는 곡선미와 인체 구조에 대한 집중력을 읽어낼 수 있다. 이성과 지성, 그리고 1대7. 예, 그래서 이렇게 끊어보면 1대7 나와요. 피디아스의 새 여신은 신을 표현하라는 목적 아래 가장 이상적이고 사실적이며 나아가 인간에게서 볼 수 없는 영험함을 나타내고자 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숭고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디아스의 이 작품은 고전 전기의 이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얘기를 드리자면 이 사람은 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극도의 사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주름을 하나하나 다 표현해줬거든요. 이게 진짜 정말 미칠 듯이 사실적인데 대형 박물관에 소장을 하고 있어요. 이 작품이요. 가서 보면요. 이게 사람이 가능한가?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심지어 대리석이기 때문에 그걸 앞에서 가까이서 보면은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여주려고 했던 건 극도의 집중력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사실성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조각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설명하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실제 살아있는 사람을 표현하겠다. 그리고 이게 더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뭐가 없죠? 뭐가 안 보이죠? 머리랑 팔이 안 보이는데 우리가 그리스 조각에서 여러분들 이제 그림을 그리면 회화가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봤을 비너스도 그렇고 여기 있는 새 여신도 그렇고 지금 니케의 여신도 그렇고 뭐가 없냐? 얼굴이랑 팔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해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이걸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뭔가 더욱더 고전적인 인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부재의 미거든요. 이것도 철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설명은 돼요. 이게 미술임용고시에서 왜 안 나오는지 저는 좀 모르겠어요. 너무 현대적인 철학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부재의 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재의 미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위에 피디아스의 설명에서 나와 있는데요. 빈켈만이 말한 고귀한 단순함, 고요한 위대함을 여실히 표현을 해줘요. 자, 고귀한 단순함이란 뭐냐? 굉장히 단순해요. 팔다리가 잘려져 있는 작품들을 보면 형태만 나타나 있는데 움직임이 굉장히 오락부락스럽지 않고 특히 고전기에 있는 작품들은 단순한 형태를 지니고 있어요. 뭔가 움직임이 있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고요한 위대함, 움직임이 있음에도 단순하게 느껴진다는 말은 분답거나 분답다 이거 사투리지 정신이 없거나 시끄럽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주변 상황이 굉장히 고요하게 느껴지는 거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무엇, 숭고미를 통해서 위대함이 느껴진다라고 누가 미학자 빈켈만이 설명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왜 고귀한 단순함, 고요한 단순함, 거기다가 색깔도 하얗게 보이니까 이런 숭고함이 느껴지는데 여기에는 반전이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을 마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부재의 미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이런 숭고미와 연결이 되고 빈켈만이 설명하는 부분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제가 요거까지 같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부재의 미라는 것도 한번 키워드로 설명을 작성을 해두시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후기 고전으로 내려가게 되면은요,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이기 때문에 스파르타가 통치를 시작을 했지만 얼마 못 가서 마케도니아 왕국에 먹히는 시기예요. 마케도니아 통일제국으로 보내면서 이때 약간의 감정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극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대로 약간씩 변해서 어느 정도의 감정이 등장을 하는데 프락시텔레스, 피디아스 양식에 젖은 듯한 옷매무새를 벗어던진 누드 조각을 제작을 했고요. 리시포스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한 재료를 사용한 그리스 조각가로 총동 주형 기법에 능했고 얘는 1대7에서 캐논에서 설명했던 1대7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팔등신 조각상을 표현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만의 미 똑같이 인체는 같아요. 근데 어떻게 두상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미론에서 그 폴리클레이토스의 도리포로스의 얼굴이 요 정도로 조금 더 작아졌다. 이거 너무 작구나. 요 정도로 작아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후기 고전에서는 말할 수 있는 게 감정이 들어가게 되었고 작가가 자의식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표현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뒷장에 넘어가면 이 시기의 작품들을 볼 수 있는데요. 프락시텔레스의 헤르메스를 보게 되면요. 헤르메스의 작품이 똑같이 약간 콘트라포스토의 자세로 한 번이 꺾여있고 뭔가 팔을 이렇게 내밀었을 것 같아요. 아기를 안고 이렇게 내밀었을 것 같고 두 번째 크니도스의 비너스를 보면 완전하게 누드 입상으로 이전에 있던 피디아스가 보여줬던 그 사실적 너무나도 뭐랄까 편집증적인 사실성을 뛰어넘는 그걸 표현하려는 게 아니라 다시 누드로 돌아갔고 그 누드에서도 자기만의 자의식을 나타냈으면서 마지막에 리시포스 같은 경우에는 프락스텔레스의 헤르메스의 작품과 유사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과장되어 있는 표현이 있는데
서사성이 어느 정도 필요해졌어요. 왜? 마케도니아 왕국이 또 통치를 하다 보니까 그 마케도니아 왕국에 필요한 표현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이전에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건 폴리스 국가, 작은 국가들이 자기들의 국가의 국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마케도니아 왕국은 이미 통일 국가였어요. 그래서 뭐 마케도니아 왕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내용들을 전달해 줘야 되다 보니까 그 통치자의 내용에 적합한 상징성을 지닌 양식으로 또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은 우리가 이전에서 봤던 이집트의 신왕국에서 봤던 형태와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리시푸스의 아폭시오메노스는 약간의 과장된 형태와 그리고 두상이 조금 작아져서 뭔가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표정 부분, 인상의 눈썹의 부분 같은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서사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네, 그래서 옆에 있는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있는 알렉산더 동방원정, 그 다음에 헬레니즘 작품 요소, 이거는 전부 다 밑에 있는 헬레니즘과 예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조사해도 별로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지금 저희가 여기서 얘기를 드릴 게 뭐냐면, 조금 전에 PDS에서 설명됐던 빈켈만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 빈켈만에 대한 내용은 12페이지로 한번 갈까요? 12페이지로 가게 되면 고전기에 대한 빈켈만의 견해가 나와 있는데요. 독일의 미술사인 빈켈만은요. 나이를 보세요. 1717년에서 1768년 나중에 어디에서 등장을 할 거냐? 이 사람 신고전주의 때 가면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활동했던 18세기 당시에는 신고전주의가 등장을 했던 시기이고 바로크, 절대왕정에서 뻗어나왔던 시기인데요. 고대 예술사를 지칭을 하면서 고전기 작품의 특징으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무엇으로 지칭을 했냐? 고귀한 단순함과 고요한 위대함으로 지칭을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 미술이 그간의 미술사에서 인간과 신이 지닌 고귀한 정신성을 가장 아름답고 감각적으로 표현해냈으며 단순 모방을 뛰어넘는 영혼의 내밀한 고독감과 정신성마저 담아낸다고 하면서 이상적인 신체 조각을 통해 단순함과 위대함이 온전히 전해진다고 설명을 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던 부분들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건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빈켈만이 봤던 그리스 로마의 조각은요. 우리가 봤던 작품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왜? 시기적으로 봤을 때 18세기에 이 사람이 그 작품을 보았는데 그때 발굴됐던 작품에 뭐가 없었냐? 일단 첫 번째로 채색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리석의 표면만 보았을 거고요. 두 번째, 이걸 통해 가지고 부재의 미 를 확인을 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채색이 되었었다라는 걸 빈켈만은 모르고 이렇게 기술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고귀한 단순함, 고유한 위대함, 그리고 이걸 설명할 때 저 하얀색 대리석을 보아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별반 다르지 않게 이 고귀한 단순한 고유한 위대함은 채색되지 않은 발굴된 조각과 부재의 미를 상징하는 것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지 그 당시 그리스 로마의 시대에 살던 사람이 평가하던 부분이 아니구나 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세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현대적으로 보는 미학과 별반 다르지 않고요. 그 당시에 설명됐던 내용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래서 빈켈만이라는 사람이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답안에 기술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넘어가서 헬레니즘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헬레니즘 빠르게 설명하고 이제 로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헬레니즘기 같은 경우에는 시대와 사회상 마케도니아 제2 통치자인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을 했던 시기이고요. 지금 나와 있죠. 동방 정복 시기로 정치 사회의 중심지가 그리스에서 지금의 이집트와 터키, 페르시아 지역으로 이전을 했죠. 이 사람이 이제 다니면서 약간 랜드마크 땅 건설하면서 지었던 도시들이 바로 뭐냐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명칭을 똑같이 여러 개를 만들게 되는데 그 중에 몇 개가 나중에 거점 도시로서 굉장히 크게 발전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지속된 전쟁의 후유증으로 불안 심리가 사회 전반에 퍼집니다. 네, 펠로폰네소스 전쟁까지 끝나고 나서 마케도니아 왕국이 통치는 했지만 또다시 원정을 떠나죠. 동방 원정을 떠나게 돼요. 누가?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면서 또 징병이 될까봐 겁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다 보니까 이 전에 보였던 감정에 반영됐던 고전 후계의 양식이 아주 폭발해버려요. 헬레니즘 때는 그래서 동방의 요소도 조금 들어오지만 감정 극도화가 되면서 숭고함, 조각을 보면서 아, 건강한 정신 이게 아니라 조각을 보면서 나의 감정과 나의 감정이 투영될 수 있는 조각, 그리고 그 당시 그 그리스에는 연극이 유행했잖아요. 그 연극과 맞닿아 있는 장면, 비애감이 넘치는 장면, 연극의 한 장면을 조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현실주의적인 세계관이 자리 잡음에 따라 소재의 폭이 신에서 전사, 체크, 신에서 전사, 투사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이후 초상 조각이 등장하면서 로마 미술로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헬레니즘 시기 조각은 체크 첫 번째 역동적인 순간의 모습, 두 번째 감정의 무절제함, 연극적 비장함, 분노, 슬픔 등등 다른 말로 비애감 감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 1, 2, 3, 4 작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2번 작품입니다. 네,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 체크해서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죽어가는 갈리아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죽어가는 갈리아인은 우리가 이전에 시기 구분했던 표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헬레니즘 중기의 작품으로 인간의 고대를 담은 표정 묘사가 사실적이다.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표정 묘사가. 그리고 동정심을 유발한다. 특히 군상작품은 사방에서 두루 관찰하며 인물들에게 감정을 이입하기에 좋다. 이 작품과 비교되는 작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헬레니즘기에서 비교되는 작품 중에 첫 번째, 이 갈리아인의 작품과 비교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로댕의 작품이에요. 나중에 가면 보시게 될 건데요. 칼레의 시민. 이런 작품과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박공 조각이 어마어마하게 사실적으로 변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아테네와 알키오네우스 작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점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작품 하나, 라오콘과 그 아들들이란 작품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하죠. 저도 입시할 때 라오콘 반신상이죠. 반신상을 그림을 그렸거든요. 4시간 안에 그려야 되는 시험 주제로 있었어가지고 헬레니즘을 대표하는 군상으로 감정을 투영해서 그려야 되는데 라오콘이 뱀에 물려 죽는 장면을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근육 일단 한번 보세요. 죽어가는 사람치고는 근육이 너무 빳빳하고 살아있어요. 근육이 화가 나 있어요. 아들들도 그렇고 라오콘도 그렇고. 근데 여기에도 극적인 장면, 이집트적인 표현도 솔직히 보이는 게 어떻게 보이냐? 주대 정소의 삼각형의 구도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서 근육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대단히 사실적이며 감정을 뒤흔든다. 고통을 느끼도록. 그래서 라오콘의 눈썹을 보면은 찌푸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려는 라오콘과 두 아들을 삼각형 구도로 주대종소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연극적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헬레니즘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헬레니즘기의 작품은 나중에 동양미술사에서도 인도미술사를 설명한다거나 할 때 같이 내용이 나오고요. 이 정도 설명에 추가적으로 다른 도판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도판들은 어떤 게 있는지 더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저도 실제로 작품 플러스로 이렇게 보고 제가 공부할 때는 제가 만든 서브노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 책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 서브노트에 더 많은 도판들이 있었지만 일부러 몇 개 안 담았습니다. 너무 많이 담으면 이 책만 봐도 된다라고 맹신하게 될까봐 일부러 많이 안 담았고요. 그래도 많이 담은 편이긴 한데 다른 책들에 비해서는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로 참고할 수 있는 이미지들을 정리해서 많진 않지만 이거 외로 몇 개 정도씩은 찾아보거나 정리해서 보거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건축 파트는요. 과감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전에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참고해서 보시기에 좋은 걸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공부하시고 싶다. 이 페이지를 정리하시고 싶다. 그러면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들어가시면 아크로폴리스라고 있어요. 아크로폴리스를 검색하시게 되면 파르테논 신전과 같이 설명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청소년을 위한
서양 미술사 아니에요. 서양 건축사. 건축사를 보시면 여기서 그리스 파트를 보면 간략간략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 있는 내용들 저도 다 읽어봤는데 여기까지 정리해서 본다기보단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보시는 게 더 중요해서 일부러 설명을 안 드리는 거고요. 뒤로 넘어가서 로마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마도 빨리 하고 넘어갈 거예요. 로마는 그리스를 알면은 진짜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다른 거 말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 건축 기술이 발달했고 그리스 로마의 이상적 사실주의를 재발견했지만 체크, 모방에 그쳤기 때문에 조화와 비례에서는 이상미가 깨지게 되고요. 조금 더 오히려 더 현실적이에요. 이렇게 쓰면 헷갈리겠지? 그래서 더 현실적인 거고요. 그래서 실용적인 목적이 우선이 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현실적인 개념으로서 실용적인 개념. 지금 우리의 지금 개념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고대 로마를 보면은요, 이 전체를 다 통일을 한 겁니다. 심지어 이집트 지역까지 먹었죠. 이때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로마가 이집트랑 교류를 하면서 클레오파트라와 로마의 그때 시저 황제랑 서로 이제 연분설도 뿌리고 있던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초반에 로마는요, 제국,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공화국이었어요.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리스와. 근데 공화 정치를 시작으로 나중에 어떻게 됐냐? 이후에 제국으로 바뀌었고요. 이후에 제국 후기로 두 개로 구분을 하는데 두 개의 가장 큰 구분은 뭘로 나눌 수 있냐면 로마 제국 후기에 보세요. 두 번째 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는데 395년 로마가 동서로 분열합니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서로마와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하는 동로마가 서로 다른 문화를 형성을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중세 때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로마가 이렇게 있으면 초반에 기독교라는 게 없었어요. 없었다가 이후에 등장하게 되면서 공인을 해주거든요. 보시면 전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가 후기에 기독교를 공인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기독교를 공인을 해주고 나서 기독교가 너무나도 커지게 되고 카톨릭이 퍼지는 거예요. 카톨릭이 너무 퍼지다 보니까 교황의 위세가 기세등등해지고 누가 황제의 권위가 너무 낮아지니까 이 로마에 있던 사람이 교황이 어디로? 비잔티움 이 지역으로 이주해 버려가지고요. 로마가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서로마. 서로마는 교황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동로마는 황제 중심으로. 근데 이 황제가 그렇다고 해서 가톨릭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황제가 교황의 역할을 겸임하는, 그래서 재정 일치 사회, 일종의 단군 왕검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죠. 단군과 왕검이 재정 일치 사회라는 이 이름을 합친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미술의 특징을 보고 나서 올라갈게요. 로마는요, 예술작품보다 초점을 맞춰야 될 게 마찬가지로 건축 중심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서양 건축사 책 통해서 청소년을 위한 서양 건축사 책을 통해 가지고 건축을 조금 더 정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스 미술 형식을 바탕으로 로마의 체크, 공공, 실용, 현실 목적에 맞추어 작품을 만들었다. 더 현실적이다 라고 설명이 되고 있고요. 로마는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신에게 감사를 표하던 그리스와는 다르게 어떻게? 전쟁 승리에 따른 체크, 황제의 업적 기록하기 위해서 기념비적인 개선문을 제작을 했다. 이게 나중에 기념비적인 요소들을 표현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둥 같은 것들도 세우는데 그 기둥에 부조로 제작을 하고 이 부조가 굉장히 어땠다? 서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요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르별 특징입니다. 조각, 그리스 미술의 포즈와 형태는 모방하되 현실 인물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했고 마케도니아 제국 말기 헬레니즘의 특징을 보다 사실적으로 발전시켰다. 헬레니즘에서 했던 설명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건축, 신전 형식은 바뀌었으나 수용했으나 비례가 깨져버렸고 건축 외관보다는 내부의 목적성을 중요시한 공공 건축을 제작을 했다. 초기 바실리카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바실리카라는 것도 보면 내부의 목적, 무엇을? 정치를. 로마도 초기에는 어떤 특징을 지녔냐?
민주주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그리스가 아고라라는 광장에서 굉장히 넓은 데서 했다면 이제 로마는 직접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필요해서 그들이 이야기를 나눌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바실리카였던 거죠. 그래서 바실리카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목적성, 그래서 비례는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현실적인 목적이 조금 더 우위에 있었던 거죠. 회화, 환영성을 바탕으로 현실을 옮겨 그리려 한 흔적들이 다소 발견이 되는데, 현장감과 실제성은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반영을 한다.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환영성. 그래서 다른 말로 일루전이라고 하는데요. 일루전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없는 게 실제로 있는 것처럼 표현해 주려고 했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위에 가서 바실리카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네, 바실리카, 초기 로마의 세계관과 바실리카인데, 건국 초기의 로마인들은 코스모폴리탄 세계관의 기초에 세상의 중심이 곧 로마라는 사고방식에 따라 변두리의 이민족과 타종족을 모두 수용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도 했습니다. 그래서 외래 문명에 굉장히 관대했고, 로마의 율법을 어기지 않는 한 다른 민족들도 굉장히 이제 존중을 해주었는데, 그 밑에 줄에 보면 정치, 사회, 경제 전반의 사항을 논할 장소가 필요했다. 누가? 정치인이. 바실리카가 바로 그런 곳이었다. 초기 바실리카는 긴 직사각형의 강당으로 재판장, 관공서 등의 공공의 공간이었고, 이 목적성에 따른 다른 건물에서는 볼 수 없는 구조적 통일성이 부여되었다. 그냥 길고 긴 직사각형. 그리스 조각이 완벽한 비례를 따졌다면 그런 거 필요 없어. 긴 직사각형 형태 안에서 이야기만 나눌 수 있으면 돼. 측랑과 동랑을 구분해 집회자에게 시선을 집중시키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동랑의 중심에는 수많은 열선자들이 자신의 견해를 만들도록 만들었다. 이해가 되시죠? 로마 제국 후기에는 기독교가 승인이 되면서 바실리카가 점점점 커져가지고 중앙에 집중해서 연설하는 사람을 보기가 좋잖아요. 그럼 이제 목회자가 이제 목회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구조, 바실리카를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었죠. 그래서 직사각형이었던 게 위에서 봤을 때 십자가의 모양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건 중세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럼 넘어가서 이제 장르별 주요 작품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나중에 추가로 찾아보셔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장르별 주요 작품인데 특징으로 일단 회화입니다. 원근법, 명암법을 활용한 사실적 묘사, 무엇을 위해서? 환영을 위해서. 그래서 환영주의, 트롱프레이유인데요. 트롱프레이유를 검색을 해보시면 눈속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눈속임,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이게 해가지고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안 되게 만든다고 해서 이 눈속임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 환영주의는 로마 시대 때부터 있어가지고 벽체를 약간 액자로 만든다거나 실제로 보이지 않는 풍경을 집안의 내부로 들여온다거나, 지금으로 따지면 통창의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통창의 기능. 그리고 벽화, 밀납화 등이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 이전에는 실내 장식용 벽화 위주였다가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회화가 등장을 많이 했는데, 어찌됐든 이런 주제는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되고요. 미술이잖아요. 통창의 기능, 풍경을 그대로 들여와야 되는데 그걸 사실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발전했던 게 바로 뭐냐? 바로 첫 번째 프레스코, 이거 두 번째 나파법, 제가 그리스 때도 이거 정리하라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 모자이크입니다. 자, 로마의 모자이크는 굉장히 특이해요. 로마의 모자이크는 나중에 어디랑 비교가 되냐? 중세 때 가게 되면 비잔틴이라고 있거든요. 비잔틴의 모자이크랑 비교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걸 보고 복습을 하실 분들은요, 먼저 일단 앞에 있는 두 개만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프레스코와 나파법을 먼저 찾아주시면 됩니다. 프레스코와 나파법, 그리스에 이어가지고요. 근데 프레스코는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요, 석회 가루로 물을 개어요. 회반죽 벽을 만들어서, 그 가루 반죽을 만드는 거죠. 반죽을 만들어서 벽에다가 이렇게 바릅니다. 그러면 부온 프레스코라고 해가지고 그게 물기가 마르기 전에 재빨리 그려내는 게 부온 프레스코. 그래서 습식인 거고, 얘가 다 마르고 그림을 그리는 건 세코라고 해서 세코 프레스코. 그래서 건식 프레스코인데, 습식 같은 경우는 물이 마르는 시간이 있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레스코 그리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프레스코를 칠한다, 화가를 데려온다, 기법적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 그걸 그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도 줘야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프레스코를 만들었던 이유는 뭐냐? 얘가 나파법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가요. 어찌됐든 간에 그게 딱딱한 벽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프레스코라는 걸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시기적으로 구분을 하면 얘는 중요한 게 아니라서 제가 1양식이랑 2, 3, 4양식을 한 번에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로마 공화국 때 1양식 시기에는 벽을 대리석처럼 보이게 하려고 해서 일종의 벽지 양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벽을 대리석처럼 보이게 하려고 콘크리트 회벽을 칠해 질감을 자아냈다. 대표적으로 스투코 방식이 있다. 이게 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고대부터 건축의 천장, 벽면 등을 덮는 데 사용한 마감 장식 기법이다. 로마에서는 대리석 가루를 섞어 만든 재료를 칠한 다음에 그 위에 표부조를 새겨 대리석과 비슷한 질감 효과를 내었다. 따라서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벽지랑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르네상스 시대에 이 스투코가 부활을 해가지고 궁전과 저택 등을 호화롭게 장식하는 데 사용되었다. 즉 1양식 때는 뭐가 없다? 우리는 단순히 이것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1양식 때는 뭐가 등장하지 않은 거예요. 즉 일루전적인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구분을 하게 되면 1양식 같은 경우에는 질감, 벽지 양식으로 얘기가 되고요. 2, 3, 4양식은 뭘로 되냐? 이제 프레스코 벽화 양식으로 일루전 요소를 감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공간이 연장되게 되게 표현을 했다라는 게 키워드로 설명이 될 수 있고요. 공간의 연장. 3양식 같은 경우에는 실내 공간에서 점차 장식 기능, 그래서 기둥이 얕아지면서 그림 틀 안에 작품이 있는 것처럼 나타낸다고 얘기를 하고, 4양식으로 가게 되면 2양식과 3양식을 골고루 섞었는데 어떻게 서술적 성격의 인물들을 그려넣기 시작하면서 연극적인 장면들이 연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1양식 스투코예요. 지금 여기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화면 한번 봐주세요. 살루스트의 집을 보면 이렇게 칠한 것뿐만 아니라 위에 그려져 있는 이 부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려져 있는 부분과 위에 그려져 있는 부분들 둘 다 뭐다? 스투코처럼 이렇게 칠해놓고, 그러니까 표부조 같은 걸로 약간씩 긁어내가지고 대리석 질감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폼페이 살루스트 집, 타블리늄의 북쪽 벽을 얘기를 하는데 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이거 하나 좀 적어줄까요? 이름 많이 멘션이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뭔가 있어 보이는데 많이 쓰는 이름인데 영어로요, 메종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해외 대학 갈 때 학생들한테 제가 단답형 문제로 많이 내주는 건데요. 이게 메종 스타일이라고 실제로 있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메종 스타일이라고 외워두시면 되고요. 1양식과 나머지 양식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이걸 이렇게 적어주는 게 키워드로 하나 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2양식과 3양식, 4양식 한번 볼게요. 2양식 같은 경우에도 벽체 그려놓고, 잘 안 보이시려나? 흰색으로 바꿔볼게요. 벽체 그려놓고 확장되는 것처럼 그려놨는데 초보적으로 보여요. 두 번째는 이 공간 안에 액자 틀양식처럼 그림을 보이도록 만들어 놓고, 4양식은 이 전체가 벽과 벽 사이의 기둥인데 이걸 덮어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인물도 그려놓고요. 뭔가 연극적인 성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로마의 벽화도 시기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라고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로마 회화의 사료 가치 같은 것들을 한번 읽어보면요. 그리스의 사실 묘사가 뛰어난 작품을 제작을 했으나 현재 전해지는 것이 없다면 그 로마 회화도 그리스에서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거기 때문에, 다만 로마 회화를 통해 그리스 작품의 수준을 짐작할 수가 있다. 그리스의 환영 기법을 다양하게 활용한 끝에 서술성 갖춘 로마 회화가 출현하기 이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점은 뭐다? 로마 회화를 통해 그리스 작품의 수준을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게 주요한 키워드로 설명이 될 수 있겠죠. 네, 뒤로 넘어가서 조각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각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키워드는 이 두 개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현실성과 공공성의 목적을 둔 사실적인 초상이 발달을 하나, 제국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제국시대는 황제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황제 업적을 기리기 위한
초상, 미화된 조각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요, 후기에 가게 되면은 왕권 다툼, 황제권 다툼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3일천하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돼요. 너무도 빨리 황제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삶에 대한 회의감이 나타나게 되기도 하고, 황제란 존재가 굉장히 기이한 존재, 정말 황제가 있긴 해? 라고 느낌이 들면서 어떻게 되냐, 죽음을 초월한 존재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조각이, 이건 좀 적어주세요. 초현실적 조각으로 변화해요. 그래서 이는 강력한 통치자의 출현을 바라는 소망의 표현으로도 설명이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제 한번 봐야겠죠.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화정 시기입니다. 일단 첫 번째, 정치가 군부 지도자, 귀족 등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조상의 초상 조각을 제작을 했는데 표현 양식을 보시면 사실적 초상 조각으로 이상화가 아닌 극사실적인 묘사를 추구했습니다. 얼마나 사실적인 묘사를 표현하려고 했는지 옆에 보시면 약간 무서울 정도로 섬뜩한데 네, 맞습니다. 얘는 섬뜩해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 로마의 당시 장례 풍습이 뭐가 있었냐면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친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 부모님의 얼굴을 본뜬 데드 마스크를 들고 가야 해요. 초상 조각을 들고 가서 우리 아버님이 여기 참석을 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무서운 일이지만 당시에는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얼굴을 본뜬 데드 마스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드 마스크는 가문의 중요성이 굉장히 컸던 당시대의 특징을 잘 반영한다고 해요. 장례 때 후손이 조상의 초상 조각을 들고 가는 관습이 있었다. 조상의 초상 조각은 데드마스크로 제작을 했는데 이는 죽은 이의 얼굴에 유토나 점토를 발라 모형을 뜬 후 속구로 다시 만든 안면상이다. 그래서 데드마스크는 이후 로마에서 사실적 초상 조각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요게 이 형태가 그대로 초기의 제국주의로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볼게요. 초기 제국 시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정치가 시작되면서 군사력 과시와 제국 통일의 찬양 및 업적을 기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적 초상 조각의 흐름이 이어지면서 인물의 성격과 개성을 드러내는 경향은 유지되나 공화정 시대보다 체크, 황제의 영웅성을 전통화하기 위해 점차 그리스 조각의 형식에 따라 미화합니다. 조금 더 이제 약간 고전 후기, 그리스 고전 후기적인 특징이 조금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 조각의 이상적 포즈와 형태를 적용해 황제를 영웅화시켰고 신격화하여 역사적 서술성을 담아내려고 했으며 전쟁에 승리하는 역사적 사건을 대규모 거대 재단이나 개선문 기둥 나아가서 플러스로 뭐 주제로 가져오게 되냐면 기마상을 가져오는데요. 한번 볼게요. 밑에 가면 그 형태가 그대로 나타나요. 바로 보이시나요? 이 작품이 이때 초기 제국시대의 작품이거든요. 일단 프리마 포르타의 아우구스투스의 작품을 보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미화의 성향과 내용을 나타내려는 서술성이 엿보인다. 그리고 또한 아우렐리아우스 기마상, 이 작품 얘기하는 거죠. 말형상처럼 황제의 권위를 나타내는 요소들이 등장하는데, 자, 첫째, 그리스의 콘트라포스트를 적용해 자연스러운 신체를 표현하면서도 개성적이며 의지 결연한 표정을 드러내는 점. 둘째, 하늘로 뻗은 팔에 황제가 지닌 결단력을 담아낸 점. 1번과 2번의 공통점이죠. 셋째, 돌고래를 탄 아이 형상을 통해 로마 건국 신화에 빗대어 자신의 적정 후계자임을 설파한 점 등이 그러하다. 이게 요거에 바로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3번의 내용은 이거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다리에 매달려 있는데 뭐 그 돌고래를 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갑옷과 옷의 주름은 그리스 시대의 것과 흡사하다. 피디아스 거. 이와는 달리 트리아누스 원기둥에서 아까 제가 기둥의 서술적인 형태의 조각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이게 같은 장면이 반복되는, 같은 등장인물이 여러 장면에 등장을 해서 동양에선 이걸 뭐라 표현하냐면 이시동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키워드, 서양에서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아닌데 이시동도는 뭐냐면 다른 시간의 동일한 표현, 동일한 인간이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리아누스 원기둥에서는 하나의 인물상으로 주제를 대변하지 않고
38m 높이의 원기둥에 둘러가며 서사시처럼 내용을 기술했다. 이 점에서 기록성과 기념비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나 해부학적 사실성과는 거리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내용을 그 틀 안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해부학과는 조금 관련이 없고, 얘들은 해부학보다도 무엇이 이제 기념비적인 성격이 더 중요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조각이 하나죠. 아까 제가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초현실적인 존재로 변신한다 그랬죠? 여기 후비 제국주의를 보면은 갑자기 바보가 하나 있어요. 바보. 네.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상을 제작을 한 건데, 일단 시기를 보면 공화정 시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래됐어요. BC 509. 그래서 BC 27년까지 진행이 되고요. 초기 제국 시대는 BC 27에서 284년 AD죠. 후기 제국 시대는 284에서 395 C 355년까지인데, 우리가 조금 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카톨릭을 공인했던 시기가 바로 언제다? 313년. 313년인 걸 감안을 해보면 후기 제국 시대가 바로 그 시기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은 위에 있는 내용과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혼란한 가운데 인간 이상의 능력을 갖춘 황제를 요구하는 사회 심리가 등장하면서 황제를 절대자로 표현을 했고, 인물을 과장 왜곡하여 숭배 대상인 황제의 권위성과 종교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커다란 눈과 먼 곳을 응시하는 상징 표현, 거대 크기의 초상 조각을 재단을 통해 초현실성을 추구했다. 지금 제가 읽은 내용 그대로이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설명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자, 보세요. 지금 생각해보기가 나와 있어요. 이 생각해보기를 보시면 왼쪽 콘스탄티누스 황제상은 로마 후기 제국 시기의 작품입니다. 어떤 점에서 초현실적인 성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어디에서 찾아보실 수 있냐? 책을 추천드리자면 첫 번째 책은 김석 한눈에 보는 조각사? 한눈에 읽는 조각사? 그 책에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클릭 서양 미술에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해보기를 일부러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된다라고 이번 얘기를 했잖아요. 이전에 나파법도 그렇고 프레스코도 그렇고. 근데 이걸 제가 왜 찾아보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 저는 지금 여기에 추가로 필기도 해놨고 답도 정리해놨는데, 저도 이 책을 쓰고 나서 생각해보기에 답을 추가로 찾아보고 정리를 했는데, 분명히 이 책만 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이걸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여러분들의 개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강사책, 저를 포함한 강사책을 본다고 해가지고 100% 마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찾아보라는 내용들 전후로 해서 찾아보는 내용들과 플러스로 얻는 게 있습니다.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나 내가 몰랐던 내용들을 더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려주는 내용이 절대 전부가 아니에요. 시험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강사들이 전부 다 찝어주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제가 이거 시험 문제 나오기 좀 애매해요 해놓고도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있어요. 그런 것들 알려주는 내용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로 확장시켜가면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해보기를 해보라고 이제 권유드리는 거고요. 정답이 있는 건 쌓기가 쉬워요. 근데 정답이 없는 생각해보기는 말 그대로 생각해보라고 제가 전달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 책을 만들어서 저희 학교 학생들 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강의를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이 책을 만든 건 제가 저희 후배나 여러분들 같이 임고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책이잖아요. 그럼 이 생각해보기는 말 그대로 제가 답안지 뭐라 그랬어요? 임용고시 답안지 쓰는 거. 무언가를 알려주고 가르치는 거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가르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약간의 TMI나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명확하게 오거나이징 해가지고 전달할 것인가. 생각해보기가 그런 내용이에요. 학생들에게 화두를 던져보고 싶은 내용, 그리고 반면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두를 던져보고 이게 학생들을 가르칠 땐 어떤 식으로 설명하면 좋을까? 라고 던지고 싶은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을 잊지 말고 책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라고 하는 거니까 잊지 말고 찾아봐 주시고요.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자면,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고대와는 조금 다른 형태, 뭔가 사실적인 것 같으면서도 비례가 조금씩 안 맞아요. 얼굴은 커졌고 머리는 작아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발굴은 안 됐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 키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럼 얘가 얼마나 컸겠어요. 말도 안 되는 사이즈로 제작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숭배자로서 형상화해야 됐기 때문에 왜 숭배를 했냐? 카톨릭을 공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로 그리려고 했다는 점까지 같이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옆에 있는 건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는 아무래도 건축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에서는 건축을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로마에서는 건축을 설명을 드려야 돼요. 자, 공공생활을 위한 실용적인 공공건축이 발달을 했는데 제가 가장 먼저 얘기 드렸던 건 바실리카였습니다. 바실리카가 대표적인 뭐든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형태였다면 이 건축은 공공생활을 위해 실용적인 공공건축을 발달시킨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두 개.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운동장, 콜로세움이고요. 하나는 정치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는 판테온 신전인데 정치적인 기능까지 같이 담당을 했었죠.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2번을 보시면요. 그리스 건축 양식을 모방을 했지만 그리스처럼 비례와 균형 중심의 이상적은 사라져 버렸고요. 아치, 궁룡, 돔, 콘크리트 등 값싼 재료와 신속한 건축 공법으로 개발을 하면서 아치가 개발이 됐습니다. 여러분, 일단 로마에서는 뭐가 만들어졌냐? 아치라는 게 만들어졌고 이게 이후 건축의 절대 요소. 이 아치가 나중에 추후 뭘로 발전하게 되냐면 이제 궁룡 으로 발전하게 돼요. 이 궁룡은요, 이제 고딕 때 가서 저희가 한 번 더 보게 될 겁니다. 그리스 오도는 실제 기능을 가진 게 아니라 장식용으로 전락하게 돼요. 장식용으로 전락.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컴포짓 양식인데요. 컴포짓 자체의 영어 명칭이 결합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컴포짓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장식성, 그런 기능이 없고 밑에는 도리하고요, 이오니아 양식이랑 합쳐가지고 이렇게 장식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동그라미 4번 초기 공화정 시대의 법정 회당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된 장방형 회당인 바실리카 양식이 등장을 하여 고톨릭 공인 이후 성당 건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부분과 비슷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징적인 건물이 두 개가 등장을 했는데 하나가 콜로세움, 하나가 판테온입니다. 자, 판테온이랑 콜로세움을 보면요, 지금 이게 잘 안 보여서 그런데요, 콜로세움 같은 경우에는 이게 1층, 2층, 3층, 그 위에 4층까지 있잖아요. 2층별 실제로 보고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층마다 이 기둥이 조금씩 달라요. 여기에서 우리가 장식적인 성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볼 게 로마의 건축물들은 모르타르와 자갈을 섞어 만든 콘크리트를 사용해 보다 견고하고 빠르게 기념비적으로 지어졌다. 대표적으로 콜로세움과 판테온 신전을 꼽을 수 있다. 콜로세움은 민중의 오락 공간으로 검투, 결투, 기독교 박해 용도 등으로 사용된 콘크리트 건축물이다. 로마의 공법인 아치의 그리스 3대 오더를 상식적으로 접목해서 1층은 도리아, 토스카나, 2층은 이오니아식, 3, 4층은 코린트식으로 하여 고전의 건축미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 플러스로 해가지고 뭔가 내용이 더 나왔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찾아줘야 될 게 뭐냐? 바로 모르타르입니다. 모르타르 인터넷으로 검색하게 되면요,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게 가장 빠르잖아요. 검색하시면 미술대사전에서 검색이 가능해요. 이렇게 검색하는 거 여러분들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이게 그냥 제 경험은 그래요. 제가 다양한 직군들 면접이나 컨설팅을 나가는데 제가 이전에 교사 생활만 했던 게 아니라 기업에서도 일을 해봤고, 그리고 기업에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했고, 그걸 통해서 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이제 교육부나 교육과정평가원이나 교육청이나 다른 시도 간 단위에 있는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하다 보면 조금 이제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높이 올라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좀 차이점을 100%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차이점을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모르는 게 있으면요, 이분들은 바로바로 찾아보려고 하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비교해보려고 하는데 검색을 진짜 많이 활용하시거든요.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시험 치다가 헷갈릴 때
그리고 시험 문제 낼 때 헷갈릴 때 검색해서 비교하는 게 가장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검색해서 비교하는 능력을 계속 길러야겠죠. 저도 이 책을 쓰고 1쇄 때 굉장히 실수들도 많고 붙여넣기 하면서 잘못 잼돼가지고 오류로 들어간 부분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여러분들이 질문 주시는 것 중에 제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검색해보고 이거 어느 책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심지어 제가 책에 어떻게 정리를 해놓냐 내용을 정리해놓는 게 아니라 이 책에 관해서 필기를 해놓고 이 필기가 무슨 책에 몇 페이지 있는지까지 적어놓고 그럼 답변을 달 때 새벽에 집에 가서 거기 있는 페이지 찾아가지고 이 내용을 근거로 답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야지 저도 강의 준비를 하는데 문제를 내시는 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 정도는 하셔야지 된다라는 말을 전달드리고 싶은 거예요. 절대 무슨 이 책만 봐서 된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격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누님이 말하는 거 고득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바운더리에서 즉 기준선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지 정말 이걸 뛰어넘어서 실기 한 개를 안 봐도 될 정도의 점수를 뛰어넘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깊게 어느 정도의 깊은 정도 공부는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 모르타르 미술 대사전에서 찾아가지고 같이 한번 정리해 주세요. 왜? 제가 조금 전에 뭘 비교를 할 거냐고 얘기를 드렸냐면 뭐였지? 모자이크를 중세랑 비교를 할 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모르타르도 추후에 로마 건축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모르타르도 일단은 같이 정리해 주세요. 그럼 제가 지금 정리하라 그랬던 게 나파법, 프레스코,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모르타르까지 총 3개가 됐습니다. 이거 잊지 말고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판테온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지금까지 바실리카가 장방형의 정치적 목적인데 판테온은요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이걸 개구부처럼 동그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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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개구부를 뚫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내용들을 읽어보면요. 판테온 신전은 그리스 신전 형식과 로마의 돔 지붕 및 내부의 단일 공간이 협쳐진 원형 신전이다. 내부는 7열의 둥근 벽면이 상단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며 비출투가는 계구부를 둘러싸는 형태이다. 계구부를 제외하고는 채광창이 없는 닫힌 공간의 건축물이나 입구에 세워진 원주로 인해 마치 열린 공간처럼 보인다.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 첫 번째, 마치 열린 공간처럼 느껴진다. 뭐죠? 이건 역시 장식적으로 사용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비례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기에는 이 판테온 신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밑에 층에서부터 계구부까지 연결되는 이 부분이 연결되는 이 층이요. 줄어드는 비율이 굉장히 수학적으로 일정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정하게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얘는 비율과 균형 감각을 굉장히 잘 보여준다라고 설명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그 로마 건축에서는 아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아치의 명칭도 제가 고등학생들, 해외대학 가는 고등학생들한테는 다 외우라고 해요. 진짜 치사한 게 이게 오지아치고 말 밟으면은 홀스피쉬 세이프 아치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문제 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굳이 필요 없으니까 적어도 공룡, 볼트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뒷장에 가면 이제 그리스 로마 미술의 비교가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기보다 이거 실제로 나와 있는 게 어디 있냐? 클릭 서양미술사. 클릭 서양미술사에 나와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거기 있는 내용들을 비교해가지고 조금 더 보기 좋게 정리해 둔 건데 이제 어쨌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몇 번이고 강의를 보시는 분들에게 시험 문제로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그때 팁으로 적어놨던 게 총 3가지더라고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재밌겠다라고 했던 거 같이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전신사조. 모르시는 분도 일단 적어두고 나중에 한번 공부해보세요. 전신사조와 로마 초상조각. 그 다음에 두 번째 헬레니즘 조각과 로마 초상 조각. 3번 그리고 그리스, 로마
비교하는 문제는 좀 쉬운데 얘는 건축에서 비교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조각에서도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시기별로 얘기했을 때 좀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시기도 있었고 완전히 다른 시기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시면 여기 있는 것들 시험 문제나 모의고사처럼 문제 한번 만들어 봐가지고 스터디원들이랑 같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촬영하는 것들 일주일 간격으로 올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올렸던 영상 중에 총 9개가 어그러져 있거든요. 목소리 녹음이 잘 안 됐다던가 화면이 잘 안 보인다던가 끝에 촬영물이 좀 사라졌다던가 그런 부분들 앞으로 9주에서 12주 한 3달, 4달 걸리겠네요. 그 사이 일주일 간격으로 최대한 올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참 그리고 미술식탁 유튜브도 업로드해 두고 있으니 많이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